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깊이 파헤쳐볼 자료들, 그 핵심부터 먼저 딱 요약해 드릴게요. 네, 연준이 드디어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 같긴 한데, 속도는 아주 느리고 신중할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 끈적한 물가와 또 식어가는 고용 사이에서 정말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한편 시장, 특히 기술주는 원래 좀 약했던 9월을 앞두고 불안한 기색이 역력하고요. 여기에 또 연준 둘러싼 정치적인 논란까지 뭐랄까 좀 안개 속 형국이에요. 복잡하죠. 네, 그래서 이 복잡한 퍼즐 조각들이 대체 어떻게 맞춰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여러분의 투자나 일상, 또 크고 작은 기업들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지금부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로 명확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네. 핵심은 역시 연준의 금리 정책 방향. 구체적으로는 9월에 금리 인하 할 거냐, 한다면 그 이후 속도는 어떨 거냐 이 문제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특히 기술주 최근 조정이랑 그 9월 시장에 대한 우려, 이게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9월? 네, 더 나아가서는 그 연준의 독립성 문제 있잖아요. 네. 그걸 둘러싼 정치적 압력이라던가 아니면 관세, 또 뭐 면세 조항 같은 정책 변화들이 실제 기업들 현장에 미치는 영향까지 좀 생생하게 담겨 있어요. 좋습니다. 그럼 그 흩어져 있는 정보들을 저희가 잘 엮어서요. 현재 경제 상황을 좀 입체적으로 그려보고 앞으로 뭘 주목해야 할지 함께 찾아가는 시간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역시 모두의 시선이 쏠려 있는 연준 상황부터 좀 풀어보죠. 최근에 개인 소비 지출 PCE 물가지수 발표됐잖아요. 네, 나왔죠. 예상치에는 뭐 부합했다곤 하는데 여전히 연준 목표인 2%보다는 높게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예상치에 부합했다는 점이 뭐 추가적인 물가 충격은 없었다 이런 의미에서 시장에 잠깐 안도감을 주긴 했어요. 다행이네요, 그래도. 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목표치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이 현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거죠.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은 9월 FOMC 회의에서 연준이 금리를 25bp, 그러니까 0.25%포인트 내릴 가능성, 이걸 거의 뭐 90% 가까이 가격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와, 90%요? 물가는 아직 높은데 이렇게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은 이유, 그게 뭘까요? 단순히 그냥 기대감인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좀 있는 건가요? 결정적인 동력은 역시 노동시장의 둔화 신호입니다. 노동시장. 네. 이게 단순히 한두 달 지표가 아니라 지난번 고용보고서 수치가 또 하향 수정됐거든요. 그랬죠. 네. 그러면서 전반적인 고용 모멘텀이 약해지고 있다.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어요. 연준 스스로도 현재 금리 수준이 경제 활동을 좀 제약하고 있다. 이 점을 인정하고 있고요. 따라서 물가 상승 압력이 다시 막 거세지지 않는 한 이 제약의 강도를 조금 낮출 여지가 생겼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맥락에서 보면 다음 주에 나올 고용 보고서, 이게 9월 금리 결정의 방향을 가를 아주 핵심 변수가 될 겁니다. 다음 주 고용 보고서 정말 중요하겠네요. 그럼 만약에 9월에 정말 금리를 내리기 시작한다면 이게 뭐랄까 본격적인 금리 인하 사이클의 시작 신호탄 이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살짝 발만 담그는 수준일까요? 후자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자료에 나오는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뭐 빠르고 격렬하게 내린다기보다는 신중하고 점진적인 그런 속도를 예상하고 있어요. 신중하고 점진적이요. 네, 올해 안에 추가 인하가 있더라도 한 번 정도, 그래서 총 한두 차례 인하에 그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많습니다. 한두 번 정도? 네, 이후에는 철저하게 발표되는 경제 지표 보고 매 회의마다 결정하는 소위 데이터 의존적인 접근을 이어갈 걸로 보입니다. 데이터 보고 결정한다. 네, 특히 여기서 연준의 그 이중 책무 있잖아요. 물가 안정하고 최대 고용. 네, 맞습니다. 그 물가 안정과 최대 고용 사이의 잠재적인 충돌 가능성, 이걸 좀 염두에 둬야 합니다. 충돌 가능성? 네, 물가는 여전히 높은 상태인데 고용 시장이 생각보다 더 빨리 식어버리면 연준은 진짜 어려운 딜레마에 빠지게 되거든요. 어느 한쪽 목표를 우선하기가 참 곤란한 상황이죠. 이게 그냥 단순한 기술적 조정이 아니고 연준의 핵심 임무가 서로 부딪힐 수 있는 영역을 항해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와, 정말 아슬아슬한 줄타기네요. 연준 입장에서는 진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기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도 뭔가 좀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긍정적인 신호 같은 건 없을까요? 물가 쪽에서 한 가지 희망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뭔가요? 그 물가지수에서 비중이 꽤 큰 주거비 있잖아요. 네, 주거비? 그 상승세가 마침내 좀 둔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 드디어. 네. 물론 최근에 다시 얘기 나오는 관세 문제 때문에 수입품 중심의 상품 물가가 다시 오를 위험은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주거비 안정세가 꾸준히 이어진다면 전체적인 물가 부담을 어느 정도는 상쇄해 줄 수 있습니다. 결국 연준한테 가장 중요한 과제는 물가 안정 의지를 확실히 보여주면서도 시장의 신뢰를 잃지 않는 거, 그게 될 겁니다. 연준이 이렇게 신중한 자세를 취하는 동안에요. 시장은 8월을 좀 불안하게 마무리했어요. 특히 그동안 시장을 막 이끌었던 기술주들 하락세가 눈에 띄었죠. 엔비디아나 델 같은 기업들 말이에요. 네, 맞아요. 여기에 더해서 9월은 원래 시장이 약한 달이다. 이런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요? 네, 정확합니다. 8월 막판에 기술주 중심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왔는데 여기에다가 9월 효과 라는 계절적인 약세 우려가 더해지고 있는 거죠. 9월 효과? 네. 월스트리트 저널 분석을 보니까요. 1927년 이후로 S&P 500 지수가 9월에 56% 확률로 하락했고 평균 하락률은 1.17%나 됐다고 해요. 와, 절반 이상이네요. 네, 특히 올해처럼 미국 대통령 임기 첫 해에는 평균 1.6% 하락으로 낙폭이 더 커지는 경향도 있었다고 하고요. 지금 불거진 관세 문제, 여전히 좀 불확실한 연준의 정책 경로, 또 기업들의 3분기 실적 경고 가능성, 이런 여러 악재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 이런 분석입니다. 하나가 아니군요. 그쵸. 이게 단일 요인이 아니라 여러 역풍이 한꺼번에 불어닥치는 형국이라서 불안감이 더 커지는 거죠. 이런 불안한 분위기 속에서 그럼 전문가들은 어떤 투자 전략을 조언하고 있나요? 자료를 보면 일단 다 팔고 도망가라 이건지 아니면 그래도 버텨야 한다 이건지 좀 궁금합니다. 전면적인 방어태세 전환보다는 신중한 참여를 권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신중한 참여. 네. 경기 침체까지는 아니고 완만한 둔화를 예상하면서 포트폴리오에 방어적인 성격의 자산을 일부 넣되 시장에서 완전히 발을 빼지는 말라는 조언입니다. 예를 들면 최근까지 상대적으로 괜찮았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나 산업재, 금융 같은 섹터에 좀 집중하고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은 일부 이익을 실현하면서 현금 비중을 좀 확보해두는 전략, 이런 게 제시됐어요. 타이밍 맞추기보다는 위험 관리하면서 기회를 보자. 네, 그렇죠. 시장 타이밍을 완벽하게 맞추려고 하기보다는 위험을 관리하면서도 잠재적인 상승 기회에는 계속 노출되어 있으라.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중소형주에 대한 언급도 있었나요? 보통 금리나 기대감이 커지면 중소형주에 유리하다 이런 인식이 좀 있잖아요. 중소형주에 대해서는요, 아직 확실한 상승 추세를 만들지 못했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아직은? 네. 금리나 기대감 때문에 잠깐 반짝하긴 했는데 그 흐름을 계속 이어가지 못하고 변동성만 좀 큰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중소형주가 스스로 강한 상승 동력을 입증하기 전까지는 다소 신중하게 접근하는 편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내놨습니다. 섣불리 들어갔다가 오히려 손실 볼 수 있다는 경고인 셈이죠. 그렇군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그 수익률 곡선 스티프닝, 그러니까 장단기 금리 차이가 벌어지는 현상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이건 주식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좀 유리해질 수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수익률 곡선 스티프닝은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경제 회복. 네. 단기 금리는 연준 정책 변화 기대로 내려가는데 장기 금리는 미래 성장이나 물가 상승 가능성을 반영해서 덜 내려가거나 오히려 오르면서 그 격차가 벌어지는 거거든요. 아하. 이런 환경은 전통적으로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기 민감주, 시크리컬스라고 하죠. 네네. 또는 금리 상승기에 수혜를 보는 금융주, 이런 쪽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술주도 실적만 탄탄하다면 계속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겠지만 시장의 주도권이 기술주 말고 다른 섹터로 좀 더 넓어질 수 있다. 이걸 시사하는 변화의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기술주 실적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델 사례는 정말 시사하는 바가 컸던 것 같아요. AI 서버 수요 자체는 좋다는 전망인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확 빠졌잖아요. 네, 그렇죠. 높은 기대치가 어떻게 실망감으로 바뀔 수 있는지 좀 보여준 것 같습니다. 네. 델 사례는 현재 시장이 AI 붐에 대해서 그냥 단순한 참여가 아니라 기하급수적인 성장하고 완력한 수익성,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요구한다는 점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동시에 요구한다. 네. AI 서버 판매량 자체는 늘었지만 직전 분기 대비해서 성장세가 둔화하고 특히 수익성이 예상보다 낮게 나오니까 시장이 정말 가혹할 정도로 냉정하게 반응한 거죠. 와, 이건 현재 AI 관련주들의 그 높은 가치 평가가 과연 계속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성장 스토리뿐만 아니라 실제 수익 창출 능력까지 진짜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이런 교훈을 준 셈입니다. 정말 중요한 지적이네요. 경제 상황 외에도요. 연준을 둘러싼 그 정치적 기류가 좀 심상치 않아요.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하고 리사 쿡 연준 이사 간의 공개적인 갈등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전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였던 에스터 조지 같은 그 연준 출신 인사들은 이 상공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 심각하게요? 네. 이게 단순히 개인 간의 말싸움이 아니라 연준이라는 기관의 독립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압력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정면 도전이다. 네. 연준은 단기적인 정치 계산에서 벗어나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통화 정책을 해야 하는데 이런 논란 자체가 연준의 신뢰도를 훼손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 불필요한 잡음을 만들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특히 지금처럼 경제 불확실성이 높고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시점에는 더 큰 부담이죠. 이건 그냥 단순한 정치쇼가 아니라 통화 정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구조적인 위험 요소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상황이 상당히 심각해 보이는데 근데 정작 금융시장은 이 문제에 크게 반응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해요. 연준 독립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큰데 시장은 왜 이렇게 비교적 차분한 걸까요? 혹시 이 위험을 좀 과소평가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아, 그거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실제로 아직까지 채권 시장이나 주식 시장이 이 정치적 논란 때문에 크게 출렁이는 모습은 관찰되지 않고 있거든요. 네. 일부 전문가들은 시장 참여자들의 연준 내부에 존재하는 다양한 정책적 견해의 분포라던가 아니면 과거의 연준 이사 해임 시도 관련해서 대법원 판례 같은 게 있잖아요. 네, 있죠. 이런 연준의 독립성을 지켜줄 제도적 안전장치, institutional guardrails라고 하죠. 여기에 대한 어느 정도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합니다. 아, 안전장치에 대한 믿음. 하지만 만약에 연준의 독립성이 실제로 훼손되고 있다. 이런 인식이 시장 전반으로 확산되면 상황은 급변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변할 수 있죠? 연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소위 채권 자경단, bond vigilance라고 부르는 이들이 움직여서 장기 금리가 급등하고 금융시장 전체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런 경고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당장은 수면 아래에 있지만 언제든 부상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계속 주시해야 할 사안입니다. 그 제도적 안전장치에 대한 시장의 믿음이라는 게 참 흥미롭네요. 마치 설마 그 선까지 넘겠어? 하는 그런 심리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런 정치적 논란 말고 데이터 자체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죠. 그 노동통계국 BLS 국장 해임 사태 이후에요. 네, 그 사건은 정부가 발표하는 공식 통계의 객관성, 중립성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좀 민감한 사안이었습니다. 네. 이런 배경 하에서 공식 통계만으로는 좀 부족하다. 그래서 기업들을 직접 인터뷰하거나 자체 설문조사를 통해서 얻는 비공식적인 정보, 그러니까 일화적 데이터, 애낙도도 데이터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수 있다.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아, 비공식 정보의 중요성. 네, 예를 들면 연준의 지역 연방준비은행 총재들이 관할 지역 기업인들 직접 만나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 듣고 경기 판단에 반영하는 활동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게 이전보다 훨씬 더 중요해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공식 지표에 대한 잠재적인 불신 환경에서는 이런 현장 정보가 아주 중요한 보완제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이런 거시적인 흐름하고 정책 변화들이 실제 기업들의 움직임에도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을 텐데요. 자료에 나온 그 에너지 드링크 시장 변화가 좀 흥미로웠어요. 네, 펩시코가 최근에 막 떠오르는 셀시어스 지분을 늘리고 또 다른 에너지 드링크 브랜드 인수하고 이렇게 공격적으로 포트포리오를 확장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저도 봤어요. 셀시어스 CEO 인터뷰를 보면 이들이 단순히 각성, 효과만 내세우는 게 아니라 피트니스,
웰빙, 라이프 스타일 이런 거랑 연결하고 특히 여성 소비자들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아, 여성 소비자. 네, 과거에 좀 남성 중심의 고카페인, 고강도 이미지에서 벗어나서 건강과 라이프 스타일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에너지 드링크 시장 자체가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리고 수입품에 적용되던 최저 허용 기준 면세 조항 폐지 같은 정책 변화는 정말 기업들한테 직접적인 비용 문제로 다가오겠군요. 특히 작은 기업들한테는 더 큰 부담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료에 소개된 그 식물성 스킨케어 브랜드 패더앤본 CEO 인터뷰가 그 현실을 잘 보여주는데요. 네. 이 회사가 제품 원료 대부분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데 그동안 누려왔던 면세 혜택이 사라지면서 상당한 원가 상승 압박에 직면했어요. 와, 이 작은 기업이 공급업체가 가격을 얼마나 올릴지, 운송비 정책은 또 어떻게 바뀔지 몰라서 막 노심초사하고 심지어 무료 배송 기준을 조정하거나 포장재를 재활용 가능한 알루미늄으로 바꾸는 혁신까지 고민해야 한다니 정말 막막한 상황에 처한 거죠. 정말 힘드시겠네요. 네, 이런 사례는 거대 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들도 정책 변화의 파고를 온몸으로 맞으면서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걸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항공업계 소식도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비용 항공사 스피릿의 파산 신청 소식은 단순히 한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저비용 항공 모델 자체의 위기를 보여주는 신호탄처럼 느껴졌어요. 네, 저비용 항공사 LCC 모델이 현재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죠. 그쵸. 팬데믹 이후에 폭발했던 여행 수요가 다소 진정되고 동시에 너무 많은 항공사들이 공격적으로 노선을 확장하면서 공급 과잉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공급 과잉? 네, 특히 스피릿 같은 초저가 항공사들은 비용 절감 경쟁이 치열한 반면에 유나이티드나 델타 같은 대형 항공사 FSC들은 수익성 높은 프리미엄 좌석 수요나 견조한 국제선에 힘입어서 실적 격차를 타게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터뷰에 나온 도이체방크 분석가는 항공시장이 양극화되고 있고 특히 가격에 민감한 저가 수요층의 소비 여력이 약화된 것도 LCC에게는 큰 부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스피릿의 파산 신청은 결국 과열됐던 저가 항공시장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는 신호일 수 있다. 이런 분석입니다. 오늘 저희는 제공해 주신 자료들을 통해서요. 연준이 끈적한 물가와 식어가는 고용이라는 두 가지 상반된 압력 속에서 매우 조심스럽게 금리 인하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네, 그 줄타기가 계속되고 있죠. 동시에 시정은 역사적으로 약한 9월을 앞두고 기술주를 중심으로 불안감을 느끼고 있고 또 연준을 둘러싼 정치적 소음이 이런 불확실성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는 점도 짚어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너지 드링크 시장의 트렌드 변화처럼 소비자의 기호 변화에 발맞추는 기업들의 노력, 또 면세 조항 폐지 같은 정책 변화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 그리고 저비용 항공사의 위기에서 볼 수 있듯이 산업 구조적인 변화까지 이런 거시적인 변수들이 실제 기업 활동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투영되는지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복잡한 상황들이 청취자 여러분께는 궁극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당분간 경제가 일종의 조정 국면을 거치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좀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변동성. 또한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의 가격 정책이나 사업 전략에도 눈에 띄는 변화가 생길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맞습니다. 연준의 금리 결정 하나하나, 워싱턴의 정치적 논쟁, 그리고 기업들의 생존 전략과 혁신 노력이 결국 우리의 투자 포트폴리오와 소비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 이걸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흥미로운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연준은 지금 정치적 압력과 불안한 물가 속에서 무엇보다 신뢰와 공신력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신뢰. 그렇다면 지금처럼 불확실성이 극대화된 상황에서 연준이 실제로 단행할 가능성이 높은 25bp 정도의 작은 금리 인하가 실물 경제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보다 어쩌면 연준의 그 결정과 소통 방식에 대한 시장과 대중의 인식, 즉 신뢰 그 자체가 훨씬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건 아닐까요? 아, 그 인식 자체가요? 네. 만약 어떤 이유로든 그 어렵게 쌓아온 신뢰의 기반이 흔들린다면 우리 경제에는 과연 어떤 예상치 못한 파장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앞으로 상황을 지켜보면서 한번 깊이 고민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